책문책답과 더디가 함께합니다. 더디 세계문학 데미안 헤르만 헤세 지음 박여명 옮김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힘겹게 싸운다. 알은 세상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상을 깨뜨려야 한다.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이자 20세기 최고의 지성 헤르만 헤세의 참된 자아와 인생을 찾아가는 성장소설 데미안. 친구인 데미안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어둠의 세상을 만나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그린 데미안은 세계대전이 남긴 황폐함과 패배감 속에 살고 있던 당시의 시대정신을 어루만지면서 대중과 비평가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청년운동의 성경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서도 큰 성공을 거둔 작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 세기가 지나가는 지금까지도 약 30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젊은이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죠. 오늘 책문책답에서는 더디 세계문학 데미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개의 세상. 내 이야기는 내가 10살 혹은 11살이 되던 즈음부터 시작해 보려고 한다. 나는 작은 도시에서 라틴어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향기가 풍겨온다. 고통과 기분 좋은 전율이 내 마음을 어루만진다. 어두운 거리와 밝게 빛나던 집들과 성탑들, 성탑에서 울려 퍼지던 시계 종소리, 사람들의 얼굴, 편안함과 쾌적함이 있으며 동시에 온갖 비밀과 유령에 대한 공포로 가득했던 방들, 따뜻하고 비좁은 공간, 집토끼와 하녀, 민간요법을 위한 약초와 마른 과일의 냄새. 그곳에서는 두 개의 세상이 뒤섞였다. 양극단의 두 세상에서 낮과 밤이 찾아왔다. 하나의 세상은 나의 아버지 집이었다. 아버지 집에 대한 나의 개념은 다소 편협하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한 세상이었고 아버지와 어머니로 대표되는 세상이자 사랑과 엄격함의 세상, 모범과 학교의 세상이었다. 은은한 빛이 있었고 투명함과 깨끗함, 다정하고 친절한 말, 청결한 손과 옷, 모범적인 가정 풍습이 있었다. 아침이면 찬송가를 부르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성탄절을 축하했으며 미래를 향한 반듯한 노선과 길, 사랑과 존중, 성경 말씀과 지혜가 있었다. 우리의 미래도 이 세상에 어울리는 모습이어야 했다. 투명하고 깨끗하며 아름답고 질서 있는 모습 말이다. 그와 동시에 우리 집 한복판에는 다른 세상이 존재했다. 전혀 다른 모습의 세상이었다. 냄새도, 말도, 제공하는 것과 요구하는 것도 달랐다. 두 번째 세상에는 하녀와 직공이 있었고 유령에 대한 이야기와 소문, 공포와 유혹, 온갖 끔찍하고 의심스러운 것들이 가득했으며 도살장, 감옥, 주정뱅이, 악쓰며 욕을 퍼붓는 여자들, 새끼 낳은 암소들과 쓰러진 말들, 도난, 살인, 자살의 이야기들이 존재했다. 이처럼 아름답고 혐오스러우며 거칠고 잔인한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도로와 이웃 가정에는 경찰과 불황자들이 돌아다녔고 주정뱅이들은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렀으며 저녁이 되면 어린 여자들이 떼를 지어 공장에서 쏟아져 나왔고
노파들은 주술을 걸어 사람들을 병들게 했다. 숲속에는 강도떼들이 있었고 경찰은 방화범들을 체포했다. 곳곳에서 이 두 번째 세상이 나타나 강렬한 냄새를 풍겼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시는 우리 집만큼은 달랐다. 그것은 매우 다행이었다. 온갖 소란, 통곡, 어둠, 폭력 속에서도 우리 집만큼은 평화와 질서, 평온, 의무, 양심, 관용,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실로 경이로운 일이었다. 한 걸음만 옮기면 어머니에게로 도망칠 수 있다는 것 말이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서로 다른 이 두 개의 세상이 인접해 있다는 것이었다. 그 경계는 너무도 가까웠다. 예컨대 우리 집 하녀인 리나가 그랬다. 거실에서 함께하는 저녁 기도 시간이 되면 리나는 말끔하게 쓸어내린 앞치마 위에 깨끗하게 닦은 손을 올려놓고 문 앞에 앉아 밝은 목소리로 찬송가를 함께 불렀다. 그럴 때면 그야말로 완벽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람이었다. 우리 집에 밝고 올바른 것에 어울리는 존재. 하지만 이후 부엌이나 창고에서 목이 없는 난쟁이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어느 작은 상점에 있는 정육점에 갔다가 이웃집 여자들과 다툴 때는 달랐다. 그럴 때 리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 온갖 비밀에 둘러싸인 사람 말이다. 사람들 모두가 그랬다. 그 중에서도 내가 그랬다. 나는 밝고 올바른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고 부모님의 자식이었다. 하지만 나의 눈과 귀가 향하는 모든 곳에는 다른 것들이 가득했다. 분명 그 세상은 낯설고 두려웠으며 죄책감이나 공포를 불러일으킬 때가 많았다. 하지만 나 역시 그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다. 심지어 그 세상에서의 삶이 더 좋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빛이 있는 집으로 돌아온 것이 제 아무리 필연적이고 좋은 것이라도 덜 아름다우며 더 지루하고 적막한 곳으로의 복귀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그만큼 밝고 순수하고 신중하며 질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것. 하지만 그와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 가야 할 길이 너무 멀다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었다. 나는 학교 생활을 견뎌야 하고 대학에 진학해야 하며 각종 시험과 실습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그 길은 언제나 다른 길, 다시 말해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를 통과하게 돼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세상에 머물기로 한다거나 그 속에 빠져버리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된 탕자의 비유가 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읽었다. 이야기 속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 고향으로 선으로 돌아오는 것은 구원이었고 위대한 결과였다. 그것이 옳으며 선하고 추구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악의 존재들, 탕자들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주는 유혹에 흔들릴 때가 있었다. 이런 말을, 이런 고백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 탕자가 참회를 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이 오히려 아쉽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내 감정의 가장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인식이나 막연한 가능성일 뿐이지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 악마라는 존재를 떠올릴 때도 그랬다. 길 아래쪽에 변장을 한 혹은 변장을 하지 않은 악마가 있는 모습은 자연스러웠다. 1년마다 열리는 장이나 술집에 있는 것도 그랬다. 하지만 우리 집에서 그런 악마는 결코 어울리는 존재가 아니었다. 나의 누이들도 밝은 세상의 사람들이었다.
기본적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더 많이 닮았으며 나보다 착하고 예의가 바르고 실수도 적었다. 누이들도 실수나 버릇없는 행동들을 보일 때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어두운 세상에 더 가까이 서 있는 나에 비하면 그 정도가 달랐다. 나의 경우에는 악한 것과의 접촉으로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부끄러워질 때가 종종 있었다. 누이들은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할 존재였다. 그래서 누이들과 다투고 난 후에는 늘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다. 악한 쪽, 갈등을 일으킨 쪽,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쪽은 언제나 나였다. 누이들과 다투는 것은 곧 부모님과의 선, 규율을 욕보이는 것이었다. 그 때문이었을까? 내게는 누이들보다는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못된 남자아이들과 나누는 편이 더 나은 비밀들도 있었다. 밝은 날, 양심의 가책도 없는 좋은 날에는 누이들과 어울렸다. 착하고 단정한 존재가 되어 누이들과 어울릴 때면 모범적이고 고상해 보이는 내 모습이 좋았다. 천사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것이다. 천사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훌륭한 존재였으므로 맑은 소리와 크리스마스의 향기, 행복에 둘러싸여 천사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멋진 일이었다. 하지만 그런 시간과 나날들은 너무나도 드물게 찾아왔다. 선하고 순수한, 허락된 놀이를 하다가도 나는 넘치는 열정과 과격함으로 이따금 누나들을 힘들게 하곤 했다. 한번 분노에 사로잡히면 나는 끔찍한 모습으로 돌변해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지나친 행동을 했고 결국 싸움으로 이어졌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나 후회와 참회의 시간이 찾아와 나를 괴로움과 어둠 속에 빠뜨렸다. 그에 못지않게 힘든 것이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다시 밝은 빛이 비추며 몇 시간 혹은 잠시나마 갈등 없는 고요와 감사의 행복을 허락받았다. 나는 라틴어 학교에 다녔다. 산림청장 아들과 시장의 아들이 우리 반에 있었는데 다소 거칠기는 해도 선하고 허락된 세상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었다. 이 아이들과 이따금씩 어울리기도 했지만 나는 평소에 무시하던 이웃집 남자아이들이나 공립학교 아이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의 이야기는 그중 한 친구에 대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수업이 없는 어느 오후였다. 10살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다. 이웃에 사는 두 친구와 돌아다니고 있을 때 조금 더 나이가 많은 한 녀석이 합류를 했다. 힘이 세고 거칠기로 유명한 13살의 프란츠 크로머였다. 녀석은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재단사로 일한다는 술주정뱅이의 아들이었다. 가족 전체에 대한 소문이 그닥 좋지 않은 친구였다. 나 역시 그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내게는 두려운 존재였다. 그래서 프란츠 크로머가 갑자기 우리 사이에 끼어든 것이 불편했다. 프란츠 크로머는 제법 성인 남자다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는데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 노동자들의 걸음걸이와 말투를 따라했다. 프란츠 크로머의 주도하에 우리는 다리 옆에서 강가로 내려갔고 첫 번째 교각 아래로 들어가 몸을 숨겼다. 아치 형태의 교각과 유속이 내린 강물 사이로 형성된 좁은 강변에는 온갖 쓰레기와 유리 조각, 버려진 물건, 녹이 쓸어버린 철사 뭉치와 그 밖에 잡동사니들이 가득했다. 가끔은 그 사이에서 쓸만한 물건을 발견할 때도 있었다. 우리는 크로머의 명령에 따라 그곳을 뒤져 발견한 것들을 보여주었다. 그러면 크로머는 그것을 주머니에 챙겨 넣거나 다시 물속으로 던져버렸다.
크로머는 특히 나비나 구리, 주석으로 된 물건이 있는지 잘 살펴보라며 주의를 주었다. 물론 그런 물건들은 즉각 그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그 중에는 뿔로 만든 빗도 있었다. 나는 프란츠 크로머와 같이 다니는 것이 매우 불안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알게 되면 이런 만남을 금지시킬 게 틀림없을 것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보다는 크로머라는 존재에 대한 내 두려움이 더 큰 이유였다. 그래서 프란츠 크로머가 나를 받아들이고 다른 아이들처럼 대해주는 것이 기뻤다. 크로머가 명령을 하면 우리는 그 명령에 따랐다. 프란츠 크로머와 어울린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는데도 이상하게 몸에 배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침내 우리는 땅바닥에 앉았다. 프란츠 크로머가 강물에 침을 뱉었다. 신기하게도 치아 사이로 정확히 원하는 곳에 뱉었는데 그 모습이 제법 어른스러워 보였다. 대화가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온갖 영웅담과 탈선의 이야기들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았다. 나는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이 크로머의 신경을 거슬려 화나게 할까봐 두려웠다. 친구놈들은 둘 다 내게 등을 돌린 크로머에게 들러붙어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어느새 나는 이방인이 되어 있었다. 내 옷차림과 태도가 아이들을 자극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라틴어 학교 학생인데다 점잠 빼는 집안의 아들인 나를 크로머가 달갑게 여길 리 없었다. 나머지 두 녀석도 친구라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언제든 나를 모른 척할 수 있는 아이들이었다. 나는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야기를 지어내 늘어놓기 시작했다. 내가 멋지게 도둑질을 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다. 어느 날 밤 모퉁이 물방앗간집 근처에 있는 과수원에 친구 한 놈과 숨어들어가 사과를 훔쳤다고. 잔뜩 훔친 그 사과를 큼지막한 자루에 담았는데 글쎄 그 사과가 보통 사과가 아니라 레네트, 골드 페르메네 등 최상품의 사과들이었다고 나는 말했다. 순간적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묘책이었다.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말이 끊겼다가는 더 고약한 일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나는 예술혼을 불살라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같이 간 친구가 나무에 올라가 사과를 따는 사이 나는 망을 보고 있었다고. 그런데 훔친 사과를 담은 자루가 너무 무거워서 다시 열어 절반을 남겨두고 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30분 정도 후에 다시 가서 나머지도 챙겨왔다고 나는 말했다. 이야기가 끝나면 박수가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말하는 도중 나도 모르게 내가 지어낸 이야기에 푹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몸에 열이 오를 정도였다. 하지만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두 친구 녀석은 침묵할 뿐이었고 프란츠 크로머는 도리어 가느스름하게 뜬 눈으로 나를 노려보더니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거 진짜야? 당연하지. 내가 말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랬다 이 말이지? 그렇다니까 정말로 그랬어. 나는 고집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겁이 나서 숨도 쉴 수 없을 정도였다. 맹세할 수 있어? 나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이내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럼 말해봐. 하느님과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고. 내가 말했다. 하느님과 목숨을 걸고 맹세해. 그렇다면 뭐. 크로머가 말하더니 몸을 돌렸다. 그것으로 나는 위기를 모면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크로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고 나는 그것이 너무나도 기뻤다. 다리 위로 올라갔을 때
나는 이만 집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뭘 그렇게 서둘러? 프란츠 크로머가 웃으며 말했다. 어차피 같은 방향인데. 프란츠 크로머가 느린 걸음으로 앞장을 섰다. 실제로 크로머가 들어선 길이 우리 집으로 가는 방향이었으므로 나는 감히 다른 길로 빠질 엄두를 낼 수가 없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과 두툼한 노수의 손잡이, 창가의 햇살과 어머니의 방에 걸린 커튼이 눈에 들어왔다. 그제야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오, 고향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밝은 세상으로, 평화 속으로. 그것은 선하고 축복받은 귀한이었다. 나는 재빨리 현관문을 열고 그 사이로 몸을 구겨 넣었다. 하지만 문을 닫으려는 순간 프란츠 크로머가 나를 안쪽으로 밀어넣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 빛이라고는 정원이 있는 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전부인 어두컴컴한 타일 바닥의 복도에서 크로머는 내 팔을 붙잡았다. 뭐가 그렇게 급해? 크로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깜짝 놀라 프란츠 크로머를 바라보았다. 내 팔을 움켜쥐고 있는 그의 손이 마치 무쇠처럼 느껴졌다. 도대체 무슨 속셈인 걸까? 나는 생각했다. 혹시 나를 때리려는 것은 아닐까? 지금 내가 크게 소리를 지른다면 어떻게 될까? 누군가가 그 소리를 듣고 당장 달려와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지만 그러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무슨 일인데? 내가 물었다. 원하는 거라도 있어? 별건 아니야. 몇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어서 말이지. 굳이 다른 애들까지 들을 필요는 없는 내용이라. 그래? 좋아, 그럼. 무슨 말이 듣고 싶은데? 너도 알겠지만 이제 나는 올라가 봐야 해. 너도 알고 있지? 프란츠 크로머가 조용히 물었다. 물방앗간집 옆에 있는 과수원 말이야. 누구 소유인지. 아니, 난 몰라. 물방앗간 주인 거겠지? 그러자 프란츠 크로머가 내 어깨에 손을 두르며 나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의 얼굴이 코앞에 있었다. 눈빛에서는 사악함이 묻어났고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번졌다. 잔인함과 난폭함이 서린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말이야, 꼬마. 그 과수원이 누구 소유인지 내가 말해줄게. 그 집 과수원에서 사과를 훔쳐간 사람이 있다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거든. 범인을 잡는 사람에게는 이마르크를 주기로 한 것도 말이야. 말도 안 돼. 내가 소리를 질렀다. 설마 그게 나라고 말하려는 건 아니지? 프란츠 크로머에게 동정을 구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의미한 행동 같았다. 크로머는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밀고 따위 크로머에게는 죄도 아닌 것이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다른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행동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말하지 말라고? 프란츠 크로머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봐 친구, 내가 무슨 화폐 위조범도 아니고 말이야. 그 이마르크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나는 가난한 놈이라고. 너처럼 부자 아버지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 이마르크를 벌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잡아야 하지 않겠어? 어쩌면 이마르크 이상을 줄 수도 있는데 말이야. 크로머는 움켜쥐고 있던 내 팔을 놓았다. 현관 복도에는 더 이상 평화도 안전도 없었다. 나를 둘러싼 세상이 힘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크로머는 분명 내가 범인이라고 떠들어댈 것이다. 그 이야기는 아버지의 귀에까지 들어가겠지. 최악의 경우 경찰을 부를지도 모른다.
이 모든 혼란이 야기하는 충격은 나를 위협했고 흉악하고 위험한 모든 것이 나를 덮치려 들고 있었다. 사과를 훔친 범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었다. 더욱이 나는 맹세까지 하지 않았던가. 오 하느님, 하느님 아버지.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다.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이 일을 막아야 한다. 나는 필사적으로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사과도 주머니 칼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내 손목시계가 떠올랐다. 작동하지도 않았지만 그냥 차고 다니던 은시계였다.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그 낡은 시계를 풀며 내가 말했다. 프란츠, 제발 말하지 말아줘. 너도 그러고 싶은 건 아니잖아. 내가 이 시계 줄게. 자, 여기. 미안하지만 내가 가진 건 이게 다야. 너 가져. 은으로 된 거야. 좋은 시계고. 고장이 조금 나긴 했지만 그건 고치면 될 거야. 프란츠 크로머가 미소 지으며 큼지막한 손으로 시계를 받았다. 나는 크로머의 손을 보았다. 그가 내민 그 손이 어찌나 거칠고 적대적이던지 마치 내 인생과 평화를 쥐고 흔들려는 것 같았다. 은으로 된 거야.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이건 뭐건 이 고물시계 따위는 너나 고쳤어. 크로머가 경멸하는 듯한 말투로 소리를 질렀다. 그러지 말고 프란츠. 나는 혹시라도 프란츠 크로머가 이대로 가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떨며 황급히 소리쳤다. 잠깐만, 이 시계 가지래도? 정말 은으로 된 시계야. 정말이야. 그리고 내가 가진 건 이게 다란 말이야. 하지만 프란츠 크로머의 시선은 여전히 냉정하고 경멸스러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한테 가려는지를 너도 안다는 거네? 아니, 경찰서에 가는 게 더 나으려나? 어차피 경찰서장하고 잘 알고 하니 말이야. 프란츠 크로머는 정말로 갈 것처럼 몸을 돌렸다. 나는 크로머의 옷소매를 붙잡았다.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 이렇게 보내버리면 앞으로 내게 닥칠 일들을 결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나는 흥분한 탓에 잔뜩 메인 목소리로 애걸하기 시작했다. 프란츠,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거지? 그냥 날 놀리고 싶은 거잖아, 그렇지? 그럼 농담이고 말고. 물론 그 농담의 값이 좀 비싸긴 하지만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말만 해.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프란츠 크로머는 가느다랗게 눈을 뜨고 나를 관찰하더니 이내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멍청하기는. 프란츠 크로머가 선심 쓰듯 말했다. 분명 너도 나만큼 잘 알 거야. 나는 지금 이마르크를 벌 수 있어. 그리고 그 돈을 사양할 만큼 부자도 아니고. 하지만 너는 부자야. 시계도 있잖아. 그러니 이마르크를 줘. 그러면 모든 게 끝나. 프란츠 크로머의 말이 맞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마르크라니. 내게 이마르크는 10마르크, 100마르크, 1000마르크나 다름없었다. 그만큼 구경조차 쉽지 않은 큰 돈이었던 것이다. 나는 가진 돈이 없었다. 저금통은 하나 있었다. 어머니 방에 두고 친척들이 오거나 할 때마다 생긴 10페니히 혹은 5페니히 동전을 넣어두는 저금통이었다. 하지만 그뿐. 지금껏 나는 단 한 번도 용돈을 받은 일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돈이 없는 걸. 슬픈 목소리로 내가 말했다. 하나도 없어. 하지만 다른 것들이라면 얼마든지 줄 수 있어. 인디언 책은 어때? 장난감 병정도 있고 나침반도 있어. 가져다 줄게. 하지만 소용없었다.
프란츠 크로머는 그 뻔뻔하고 아기로 가득 찬 입술을 삐죽거리며 퇴! 하고 바닥에 침을 뱉었다. 지금 장난해? 프란츠 크로머가 명령하듯 소리를 질렀다. 그런 고물 따위는 너나 가지라고 했지? 나침반? 더 이상 나를 화나게 하지 말아줄래? 내가 분명히 말했어. 돈을 가져오라고. 하지만 돈이 없는 걸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나도 어쩔 수 없단 말이야. 그렇다면 좋아. 내일까지야. 이마르크를 가져와. 학교 끝나고 저기 아래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마지막이야. 만약 내일 돈을 안 가져온다면 단단히 각오해야 할 거야.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하지만 대체 어디서 돈을 가져오란 말이야? 난 가진 돈이 없는데. 부잣집 도련님이 왜 이러셔?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자, 그럼 내일 학교 끝나고 보자. 다시 말하지만 만약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프란츠 크로머는 무서운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며 위협하고는 다시 한번 바닥에 침을 뱉은 후 순식간에 사라졌다. 계단을 오를 힘이 없었다. 내 인생은 무너졌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도망쳐 버리거나 물에 빠져 죽어버릴까도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았다. 나는 계단 맨 아래칸 어둠 속에서 불행에 온몸을 맡긴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광주리를 들고 땔감을 가지러 내려오던 리나가 울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리나에게 부탁한 후 위로 올라갔다. 유리문 옆 옷걸이에 걸려있는 아버지의 모자가 보였다. 어머니가 쓰는 양산도 있었다. 고향의 따스함이 밀려왔다. 나는 마치 돌아온 탕자가 옛 고향의 방을 보고 그 냄새를 맡듯 간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물건들을 반겼다. 하지만 이것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는 밝은 세상의 것일 뿐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죄의식에 가득 차 낯선 홍수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무모함과 죄악에 연루되어 적에게 위협을 당했으며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위험과 불안, 수치였다. 모자와 양산, 오래된 사암 바닥, 거실장 위에 걸린 커다란 그림, 거실 안쪽에서 들려오는 누이들의 목소리. 이 모든 것들은 어느 때보다도 사랑스러웠고 다정했으며 소중했다. 하지만 그뿐 내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으며 안전한 나의 소유도 아니었다. 그것들은 모두 나를 향한 비난에 불과했다. 이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며 나는 이 밝음과 고요에 함께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매트에 문질러 닦아내도 결코 닦이지 않는 옷물이 신발에 묻어버렸다. 이곳에서는 결코 알 수 없을 그림자를 집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비밀과 두려움은 이전에도 많았다. 하지만 오늘 내가 이 집으로 끌어들인 것에 비하면 그것들은 그저 놀이이고 장난에 불과했다. 운명이 나를 뒤쫓고 있었다. 그 운명은 내게 손을 내밀었지만 어머니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없었고 그것에 대해 알아서도 안 되었다. 내가 저지른 범죄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하느님과 영혼을 걸고 맹세까지 하지 않았던가. 어느 쪽이건 결과에는 변함이 없었다. 내가 저지른 죄는 내가 악마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이지 나의 죄목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대체 나는 무슨 생각으로 그들과 함께했던 것일까? 아버지의 말도 그렇게 귀 기울여 들은 적이 없으면서 대체 무슨 생각으로 프란츠 크로머의 말을 들었느냐 말이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도둑질 이야기를 꾸며내면서 마치 영웅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했을까? 이제 악마는 내 손을 잡았다. 적이 나를 뒤쫓고 있었다. 나는 이것이 당장 다가올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두려움은 나의 인생이 깊숙한 암흑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공포였다. 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이제 나의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을 것이다. 내가 가진 운명과 비밀을 숨긴 채 누이들과 함께하는 것, 부모님께 인사하고 키스하는 것은 거짓이었다. 잠깐 동안 나는 한 줄기 신뢰와 희망을 보았다고도 생각했다. 눈에 들어온 아버지의 모자 때문이었다. 아버지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면, 그래서 아버지가 내리는 판결과 처벌을 받아들이고 나의 비밀을 아버지와 공유해 아버지의 구원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만 된다면 내 참회는 다른 차원의 것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많이 경험해왔던, 잘 견뎌왔던 참회. 그리고 가혹한 시간을 넘어 진지하고 후회에 가득 찬 태도로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끝나는 참회. 상상만으로도 너무나 달콤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유혹. 하지만 그럴 일이 아니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비밀과 죄악은 나 혼자 오롯이 감내해야 하는 것이었다. 어쩌면 나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부로 영원히 악에 속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악한 이들과 같은 비밀을 공유하고 그들에게 종속되어 복종하는 그들과 같은 유형의 사람. 잠깐 어른 행세를, 영웅 행세를 한 것뿐이었지만 이제 나는 그 행동의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내가 들어온 것을 발견한 아버지의 시선이 젖어있는 내 신발에 머물렀다. 오히려 다행이었다. 젖은 신발을 두고 혼내는 틈에 더 큰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들키지 않게 다른 일을 꺼내어 변명했고 그럭저럭 아버지의 질책을 넘어갈 수 있었다. 그 순간 마치 불꽃이 터지듯 내 안에서 터져나온 새로운 감정이 있었다. 반항심으로 가득한 사악하고 날카로운 감정. 분명 나는 아버지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는 아버지를 보며 순간적으로 경멸감 비슷한 것을 느낀 것이다. 젖은 신발을 이유로 듣는 잔소리 따위는 하찮기 그지없었다. 나는 행여 아버지가 프란츠 크로머와의 일을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그런데 신발 때문에 혼나는 순간 마치 살인을 저질러 놓고 빵 하나를 훔쳤다는 사소한 잘못으로 신문받고 있는 범죄자가 된 느낌이 들었다. 분명 추악하고도 불편한 감정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강렬했고 자극적이었다. 그 감정은 다른 무엇보다도 내 비밀과 죄악에 나를 더 강하게 올가매고 있었다. 지금쯤이면 프란츠 크로머가 경찰에 가서 나를 고발했을 수도 있다. 여기서는 모두 나를 어린아이로만 여기고 있지만 사실 지금 내 머리 위로 천둥 번개가 몰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 순간은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오래 기억하고 있다. 아버지의 거룩함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의 어린 시절을 지탱하고 있던 기둥. 하지만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누구나 무너뜨려야만 하는 바로 그 기둥에 발생한 최초의 균열이었다. 우리 운명의 본질적인 내면에 가해지는 금은 이렇듯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경험들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균열은 곧 아물고 잊힌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마음속 비밀의 방에는 계속 남아 피를 흘린다. 갑자기 찾아온 낯선 감정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발에 입맞추며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문제는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제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현자 못지않게 깊이 느끼고 잘 아는 법이다. 나는 내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내일 일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저녁 내내 달라진 우리 집 거실 공기에 적응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이다. 거실 벽에 걸린 시계와 탁자, 성경, 거울, 책꽂이와 그림들은 나에게 이별을 말하고 있었다. 나의 세상,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삶은 어느새 과거가 되어 멀어지고 있었다. 나는 얼어붙는 듯한 심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지금 엄청난 흡인력을 가진 새 뿌리를 어둡고 낯선 바깥 세상에 내렸으며 거기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난생 처음 경험한 죽음의 맛이었고 그 죽음의 맛은 쓰디 썼다. 죽음은 일종의 탄생이며 변화한 새 삶에 대한 두려움이자 공포였기 때문이다. 마침내 침대에 누울 수 있게 되자 나는 너무나도 기뻤다. 방금 전 있었던 저녁 기도 시간은 마치 최후의 죄를 씻는 연옥처럼 나를 괴롭게 했다. 설상가상 찬송가도 하필이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다. 나는 함께 찬양할 수 없었다. 음정 하나하나가 CD 쓴 독약 같기만 했다. 아버지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축복의 말로 기도를 마무리할 때도 나는 함께 기도할 수 없었다. 경련이 일어나 나를 이 공동체에서 밀어내고 있었다. 하느님의 은총이 가족 모두와 함께했다. 하지만 나는 아니었다. 더 이상은 아니었다. 나는 싸늘하고 피곤해진 몸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따뜻함과 안락함으로 나를 포근히 감싸주는 침대에 누워서도 나는 여전히 지나간 일을 붙들고 불안해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내게 잘 자라는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어머니가 나간 후에도 어머니의 발소리는 여전히 방 안에 남아있었고 어머니가 들고 있던 촛불의 빛도 여전히 문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무언가 낌새를 느끼고 다정하고도 내게 힘이 되는 그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릴 것이다. 내 목구멍에 걸려있던 돌덩이가 녹으며 나는 어머니를 껴안고 모든 것을 말하겠지. 그렇게만 된다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될 것이었다. 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문틈 사이로 들어오던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온 뒤에도 한참을 귀 기울이며 생각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이내 나는 다시 내 문제로 돌아왔다. 나는 적의 눈을 바라보았다. 가느스름하게 뜬 한쪽 눈과 입가에 야비한 미소를 띤 녀석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다. 나는 녀석을 응시하며 더 이상 이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되새기고 또 되새겼다. 녀석은 더 크고 흉악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었다. 악마처럼 번득이는 녀석의 사악한 눈빛은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도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잠든 이후에는 녀석의 모습도 그날의 일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나는 부모님, 누이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가르는 꿈을 꾸었다. 휴일의 평화와 밝은 빛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한밤중에 꿈에서 깨어났다. 행복했던 꿈의 느낌이 남아있었다. 햇살 속에서 빛나던 누이들의 하얀 여름옷도 떠올랐다. 하지만 나는 이내 천국에서 현실 세계로 추락했고 또다시 사악한 눈빛을 가진 적과 마주했다. 아침이 되었다. 어머니가 급히 달려와서 늦었는데 어쩌자고 여태 누워있느냐며 호통을 쳤다. 하지만 내 꼴은 말이 아니었다. 내 안색을 본 어머니는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고 그 순간 나는 속에 있는 것을 개워내고 말았다. 토하고 나니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았다. 나는 몸이 좋지 않을 때 오전 내내 침대에 누워 캐모마일 차를 마시며 집안 곳곳에서 나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좋아했다. 어머니가 옆방 청소하는 소리, 현관에서 리나가 정육점 주인과 대화하는 소리, 학교에 가지 않은 오전은 왠지 마법에 걸린 것 같은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 날이면 방 안으로 스며드는 햇살도 달랐다. 학교에서 녹색 커튼을 내려 차단하고 나는 햇살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 햇살조차 아름답지 않았다. 그저 가식적인 느낌일 뿐이었다. 그렇다. 나는 차라리 죽고 싶었다. 하지만 종종 그랬듯 오늘도 그냥 몸이 조금 불편할 뿐이었다. 이 정도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교에 가지 않을 수는 있어도 11시에 시장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프란츠 크로머를 어떻게 해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다정함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고 그저 귀찮고 괴로울 뿐이었다. 나는 다시 잠든 척하며 고민하기 시작했다. 소용없다. 11시가 되면 나는 시장에 가야 한다. 나는 10시에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이제 조금 괜찮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 보통 다시 침대에 누우라거나 오후부터라도 학교에 가라는 말을 듣곤 했었다. 나는 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다. 계획해둔 일이 있었던 것이다. 크로머를 빈손으로 만날 수 없었으므로 나는 작은 저금통을 깨기로 했다. 내가 필요한 만큼의 돈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림도 없는 액수이긴 했지만 조금이라도 들고 가는 편이 빈손보다야 나을 테니까. 최소한 이 정도 금액으로라도 일단 크로머를 달래야 한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나는 신발을 벗고 양말만 신은 상태로 어머니의 방에 몰래 숨어 들어갔다. 탁자에 놓여있던 내 저금통을 짚는 순간 기분이 그리 좋지 않았지만 어제만큼은 아니었다. 심장이 어찌나 세게 뛰는지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계단을 내려와서도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았다. 저금통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는데 얇은 양철로 되어 있어서 뚫는 일이 어렵지 않았다. 다만 저금통을 뚫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가슴 아플 뿐이었다. 나는 도둑질을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사탕이나 과일을 슬쩍 집어먹는 정도가 전부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죄질이 달랐다. 아무리 내 돈이라고 해도 도둑질은 도둑질이었다. 이로써 나는 프란츠 크로머와 그가 속한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계단 한 계단씩 타락의 길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이 감정을 떨쳐버리려고도 했다. 하지만 악마가 나를 잡아간다 해도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을 것 같았다. 나는 두려워하며 돈을 세어보았다. 짤랑거리던 소리와 달리 막상 뜯어보니 안에 들어있는 금액은 65페니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나는 아래층 복도에 저금통을 숨긴 다음 돈을 손에 꼭 쥐고 집을 나섰다. 이전에 집을 나설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금방이라도 위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를 것 같아 걸음을 서둘렀다.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 나는 달라져 버린 도시의 골목들을 이리저리 돌아갔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구름 아래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집들과 나를 수상쩍게 바라보는 사람들을 지나쳐 걸었다. 언젠가 가축시장에서 1달러를 주었다던 친구의 말이 떠올랐다. 하느님께서 내게도 그런 기적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게는 더 이상 기도할 권리가 없었다. 기도한다고 해서 저금통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테니까. 프란츠 크로머는 멀리서도 나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내가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았다. 이윽고 내 곁에 다가온 크로머는 눈짓으로 따라오라는 명령을 보내고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느린 걸음으로 계속 걸어갔다. 우리는 슈트로 가세를 따라 내려갔다. 작은 우솔길을 지나 주택가 끄트머리, 어느 공사 중인 건물 앞에 이르렀을 때 크로머는 걸음을 멈췄다. 인부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문도 창문도 없는 벽만이
횡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크로머는 사방을 둘러보더니 이내 안으로 들어갔다. 나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 크로머는 벽 뒤로 돌아가서는 따라오라고 손짓하더니 손을 내밀며 물었다. 가져왔겠지? 크로머의 말투는 냉정했다. 나는 주머니 속에 움켜쥐고 있던 손을 꺼내 크로머의 손바닥에 동전을 올려놓았다. 크로머는 마지막 5페니짜리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계산을 마친 듯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65페니이네.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가진 건 그게 다야. 너무 적다는 건 알아. 하지만 난 더 가진 게 없어. 네가 조금 더 영리한 놈일 거라 생각했는데 말이야. 프란트 크로머는 온화하게 느껴질 법한 말투로 나를 비난했다. 명예를 아는 남자들 사이에는 말이야. 질서라는 게 있어야 해. 나는 부당하게 내게서 돈을 뺏으려는 게 아니야. 너도 알겠지만. 이 동전들은 도로 가져가. 다른 사람은 너처럼 애누리 하려고 하지 않을 거거든.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너도 알겠지? 나는 그 사람한테 가서 받을게. 하지만 더 이상은 없는 걸. 내 저금통을 모두 털어온 거라고. 그건 내 알 바 아니지. 하지만 너를 불쌍하게 만들 것까지야 있겠어? 자, 나머지 1마르크 35페니는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지? 꼭 줄게, 프란츠. 지금은 모르지만 조만간 구해올 수 있을지도 몰라. 내일 아니면 모레쯤. 하지만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는 없어. 그건 너도 알지? 그딴 건 나랑 상관이 없고 말했지만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나야 오늘 오전 중에라도 그 돈을 손에 넣을 수... 너도 알겠지만 나는 가난하다고. 하지만 너는 좋은 옷을 입고 나보다는 더 좋은 음식을 먹지. 그래도 말하지는 않을 거야. 조금 더 기다려주겠다고. 모레야. 오후에 휘파람을 불 테니까 그때까지는 제대로 처리하길 바래. 내 휘파람 소리 알지? 크로머가 휘파람을 불어 보였다. 이전에도 여러 번 들어 알고 있던 소리였다. 응, 알아. 내가 대답했다. 크로머는 나와 아무 상관도 없다는 듯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것이라고는 거래뿐이었다. 지금 어디서 프란츠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가 갑자기 들려온다면 나는 깜짝 놀랄 것이다. 그 이후로 나는 계속해서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를 들어야 했다. 지금도 그 소리가 귓가를 맴도는 것처럼 느껴진다. 휘파람 소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를 구속하는 운명이 되었다. 놀고 있을 때도, 공부하고 있을 때도, 생각에 잠겨 있을 때도 그랬다. 단풍이 곱게 물든 가을날이면 나는 우리 집 작은 정원에 있는 것을 좋아했다. 그럴 때면 이상하게도 어릴 때 하던 놀이를 다시 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착하고 자유롭고 죄가 없고 보호를 받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굴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여지없이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예상하고 있었는데도 그때마다 나는 크게 영향을 받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맥을 끊어버리고 온갖 상상을 무너뜨리는 소리였다. 그 소리가 들리면 나는 무조건 가야 했다. 나는 프란츠 크로머를 따라 추하고 더러운 장소로 가서 변명을 했고 돈을 가져오라는 협박에 시달렸다. 사실 이것은 불과 몇 주 동안의 일이었다. 하지만 내게 그 몇 주는 몇 년, 아니 영원처럼 느껴졌다. 돈이 생기는 일은 거의 없었다. 기껏해야 리나가 식탁에 올려둔 바구니에서 5페니히, 10페니히 동전 하나를 훔치는 것이 전부였다. 나는 번번이 프란츠 크로머에게 욕을 들었고 경멸에 찬 비난을 받아야 했다. 크로머는 내가 자신을 기만했으며 정당한 권리를 빼앗았고 자신의 돈을 훔쳤으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가슴을 짓누르는 고난은 일평생 처음이었고 이보다 더 큰 절망과 굴종은 겪어본 적도 없었다. 나는 저금통에 장난감 돈을 채워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저금통에 대해 묻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들통이 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이따금 어머니가 살그머니 내게로 다가올 때면 혹시 저금통 때문인 건 아닌지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다. 어쩌면 프란츠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보다 더 큰 공포였다. 내가 빈손으로 나타나는 일이 많아지자 프란츠 크로머는 다른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고 이용하기 시작했다. 나는 크로머가 시키는 일을 해야 했다. 크로머는 자신의 아버지가 시킨 심부름을 내게 떠넘기거나 예컨대 10분간 한 다리로 뜀뛰기, 지나가는 사람의 재킷에 쪽지 붙이기 등 힘든 일을 시키곤 했다. 한동안은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나는 꿈속에서까지 괴롭힘을 당하며 악몽으로 온몸이 땀에 젖어 깨어나곤 했다. 한동안 나는 아팠다. 토하고 오한을 느끼고 밤마다 땀 흘리고 열 오르는 일이 잦아지자 어머니는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더욱 세심하게 보살펴 주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더 괴롭게 만들었다. 어머니에게 신뢰로 보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찍 잠자리에 든 어느 날이었다. 어머니가 초콜릿 한 조각을 들고 왔다. 착한 일을 하면 잠자리에 들기 전 상으로 받곤 하는 간식이었다.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지금 침대 곁에 서서 초콜릿 한 조각을 내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고통스러워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다. 어머니는 어디가 아픈지를 물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하지만 달리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었다. 싫어. 아무것도 먹기 싫다고. 어머니는 침대 옆 탁자에 초콜릿을 놓고는 방을 나갔다. 다음날 어머니가 전날 밤의 일에 대해 물을 때도 나는 모른 척했다. 어머니가 의사를 부른 일도 있었다. 나를 진찰한 의사는 아침에 찬물로 씻으라는 처방을 내렸다. 그 시절 나는 일종의 정신 착란 상태에 빠져 있었다. 우리 집의 질서정연한 평화 속에서 나는 마치 유령처럼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한순간도 무언가에 열중할 수 없었고 다른 가족의 삶에 동참하지 못했다. 내게 말을 걸기 위해 노력하던 아버지에게도 나는 냉정하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